제가 2강은 주제는 뭐냐? 2강을 제가 부탁받기로 문화 마크시즘의 어떤 등장의 원인이고 3강이 이제 문화 마크시즘의 황혼인데 3강 때는 제가 1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 1강 때 여러분들 한번 본래 이제 교육은 반복이니까요. 문화 마크시즘 왜 등장했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칼 막스가 이야기했던 경제학적인 하부 구조에 집중해서 나온 그 1차 공산주의 혁명, 볼셰비키 혁명에 대해서 그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대실망을 한 거예요. 개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재건설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나오죠. 이제 처음에는 그 루카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그람시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인은 1차 볼셰비키 혁명의 어떤 실패입니다. 그 실패로부터 재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1차 볼셰비키 혁명이 조금 하학적인 그런 혁명 시도였다면 2차 문화 막시즘은 이제 형이 상학적인 그런 막시즘이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문화적이고 문화예술적이고 세련되고 지성적인 그런 운동이었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자, 2장 보면 제가 문화 막시즘 사회주의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도권으로의 긴 행진, 우리 중국 마오쩌둥 그 문화혁명 때는 그 대약진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문화 막시즘의 전략이고요. 그람시, 여러분들 그람시가 굉장히 다시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샹탈 무페의 좌파 포퓰리즘이 지금 21세기 글로벌 좌파의 대세인데요. 지금 다시 그람시가 우리나라 지금 8.6 운동권 정권도 다시 이제 헤게모니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헤게모니.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작은 제목으로 정치적 올바름, 새로운 언어 정치다. 그래서 언어 검열이다. 제가 나중에 이제 마르쿠제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요. 이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검열법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마르쿠제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의 배후에는 문화 막시즘이 있고 문화 막시즘 이론가 중에서 특히 이제 마르쿠제가 있고 마르쿠제가 주장했던 억압적 톨레랑스, 그 당파적 톨레랑스 개념이 차별금지법 배후에 있다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언어에 천착을 하고 집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바꾸면 사회를 사회주의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급진 사회 구성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반실제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제 자체를 그러니까 초현실주의적 경향을 가지기 때문에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실제라는 것은 리얼리티 자체는 언어가 구성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언어학에 집중해서 언어로 된 어떤 그 새로운 실제를 만들어서 사회주의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와 실제와 급진 사회 구성주의 이런 사이의 그 연관성이 굉장히 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이나 후기 구조주의 다 언어학이에요. 언어 구조주의예요. 기후학이고 데리다의 그 해체주의 철학도 쉽게 말하면 기후학적 전환을 한 기후학이에요. 근데 왜 좌파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언어학이나 기후학이나 언어 구조주의에 몰입해서 집중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낭만주의, 초현실주의, 사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영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 쉽게 말하면 반실제주의적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
이 사람들이 그 독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조금 나중에 나오겠지만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헤겔의 좌파 제자가 칼 막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헤겔과 칼 막스는 쌍둥이를 보셔야 돼요. 즉과 같은 쌍둥이.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하이데거의 좌파 제자가 마르쿠제입니다. 하이데거는 나치였어요. 나치 철학자. 우파 사회주의죠. 우파 민족 사회주의, 독일 우파 민족 사회주의. 근데 마르쿠제는 독일 좌파 국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해요. 하지만은 제자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헤겔과 칼 막스, 하이데거와 마르쿠스 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그런데 좌우로 분열돼요. 하지만은 또 서로 연결되어요. 세 번째 재미난 케이스가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의 기초가 되는 철학자들이 누구냐면 독일 철학자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니체와 하이데거거든요. 니체와 하이데거는 독일 우파 민족 사회주의자들에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나치가 공식적인 철학자로 유일하게 인정한 사람이 니체거든요. 그러니까 니체는 굉장히 나치 철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나치 철학에 깊게 그 기여를 했고요. 근데 이런 독일 우파 민족 사회주의자들의 니체와 하이데거가 나중에 프랑스의 좌파 국제 사회주의의 이론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회주의가 좌우로 분열되더라도 결국은 둘 다 사회주의라고 보시면 둘 다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항상 때로는 투쟁적으로 보지만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관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히틀러도 사회주의자다. 이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중화시켜야 됩니다. 히틀러도 사회주의자였다. 근데 이런 관점들이 우리 국내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히틀러 사회주의자 맞습니다. 그래서 왜 독일 나치즘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 니체와 하이데거가 프랑스의 그 사회주의, 좌파 사회주의의 기초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헤겔과 칼 막스, 하이데거와 마르쿠제, 니체와 하이데거와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좌우 사회주의는 즉과 같은 쌍둥이다. 이것이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강하게 국내에 주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언어 정치 그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헤게모니, 사회주의 전략했고, 좌파, 레프트 포퓰리즘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프트 포퓰리즘. 샹탈 무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샹탈 무페는 어떤 사람이냐면, 벨기에 여성 철학자죠. 물론 영국에서 벨기에 출신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그 글로벌 좌파의 대세는 좌파 포퓰리즘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파성은 파르티잔이라고 합니다. 파르티잔을 우리말로는 빨치산이라고 합니다. 이거 빨치산을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하지만 파르티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급진 좌파에서 투쟁하는 것은 파르티잔 투쟁이에요. 파르티잔 일종의 빨치산 전술 맞습니다. 이런 걸 다시 주장한 그 사상들이 이제 좌파 포퓰리즘 계열이고요. 한겨레 신문 같은 데서 많이 학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명성, 투쟁성 이런 걸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왜 좌파 포퓰리즘이 등장하게 되었느냐 하면 결정적인 계기는 1989년이에요. 동유럽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글로벌 사회주의자들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이러다가는 우리가 소위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에 흡수 통합되고 말겠구나. 그러니까 블랙홀처럼 빠져들어서 흡수 통합되겠구나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명성과 파르티잔, 빨치산적인 당파성을 그러니까 좌파의 어떤 선명성을 다시 강조하게 된 계기는 바로 1989년 사건 이후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좌파의 어떤 좌파 본색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중도적 노선을 가면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보습되고 만다는 위기의식에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세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도 굉장히 세게 나오잖아요.
노무현이나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강성 좌파적인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공공연하게 사회주의를 이야기하고요. 이런 것들이 글로벌한 이 좌파 포퓰리즘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문화 테러리즘. 그래서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그 파괴주의라고 오스트리아파의 미제스가 이야기했는데 파괴주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는 좌우로 난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최근에 보니까 한겨레 신문에서 이런 그 기사가 떠올랐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좌파. 그러니까 하도 우리 우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사회주의 이야기하고 사회주의 이야기하니까 이제 좌파 진영 내에서도 이제 비판이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말고 우리 좌파를 하되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좌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한겨레 신문에 최근에 떴더라고요. 좋아요. 뭐 그 정도면 모르겠어요. 관용할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좌파는 사실은 이제 막시즘 그러니까 칼 막스를 추종하는 그런 좌파, 사회주의 좌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주로 비판을 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좌파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뭐 제가 그걸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건 이제 그 정도면 뭐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좌파는 새는 좌우로 난다. 그 정도는 뭐 수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본래 이제 좌우 개념을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칭적인 걸로 보면 곤란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본래 사회주의는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나 자유주의나 자유민주주의에 대칭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사상으로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부정주의로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위한 부정주의적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좌파 사회주의는 자유주의를 부정함으로써만 자기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는 부정주의적 자기 한계를 가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의 관계는 비대칭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 이 사회주의는 쉽게 말하면 독립적인 어떤 주체적인 대한 세력이라기보다는 기존 질서를 부정하고 깨버리고 그래서 부정주의고 해체주의고 그다음에 미제스가 이야기했듯이 파괴주의잖아요. 건설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만 자기를 정의할 수 있는 그래서 좌우의 관계는 비대칭적이고 또 기생적이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고 이야기한 건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기생적 관계 맞아요. 기생적. 부정주의적 기생충 또는 기생적 관계. 이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6번은 자연과학적 전통이론과 비판이론. 비판이론가들은 보면 이제 전통이론과 비판이론을 구분하거든요. 전통이론과 비판이론을 이제 호르카이머가 그렇게 대립을 시키는데, 비판이론은 한마디로 뭐냐면 칼 막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철학은 지금까지 세상을 해석만 해왔다. 그러니까 나의 철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주장,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비판이론은, 전통이론은 굉장히, 자연과학적이고, 그런 이론이라고 보고, 비판이론은, 굉장히 그러니까 비판주의예요. 그건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주의적 비판 이론이죠. 부정주의적 비판 이론이에요. 어떤 걸 건설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 자체가 그 존재 목적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 구성주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젠더 개념도 급진적인 사회 구성주의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social construct, 사회적 구성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디스 버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생물학적 성도 사회적 구성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센스죠. 헛소리예요.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것도 사회적 구성물이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젠더 이야기를 해체주의적으로 주장하잖아요. 이 말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수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한마디로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도 그 이론 물리학자 알란 소칼의 책 제목처럼 그게 보면 영어 책 제목이 unfashionable nonsense거든요. 유행할 수 있는 헛소리.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도 유행할 수 있는 헛소리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산물인 젠더 개념도 사실은 유행하지만은 헛소리예요. 난센스 맞는 이야기예요. 난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 지식인의 아편 레이몽 아롱 이야기를 했고요. 레이몽 아롱. 그 다음에 샤르트르와 시몬 베이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장폴 샤르트르와 그 시몬 드 보부아르가 소위 아모리 관계의 최초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샤르트르와 시몬 드 보부아르의 아모리적이고 반일부일체적인 관계를 모델링해서 68 그 수화성애적 안티파가 아모리를 실천했어요. 두 사람 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시몬 드 보부아르가 샤르트르에게 젊은 그 소녀들을 그루밍 해가지고 가스라이팅해서 쉽게 말하면 일종의 뭐 성접대 비슷하게 넘겼다는 최근 그 외국의 잡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시몬 드 보부아르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일부일체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연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폴리아모리예요. 샤르트르도 뭐 다른 관계를 많이 가졌고요. 그 다음에 시몬 드 보부아르도 뭐 자기 제자하고 레즈비언적인 관계, 그 레즈비언적인 관계가 굉장히 어떤 좋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관계였다는 그런 비판을 최근 그 프랑스에서 나온 것도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 드 보부아르가 낙태의 어머니잖아요. 그 태아는 뭐 기생충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런 사상에 기초한 페미니즘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사실은 페미니즘의 원조가 시몬 드 보부아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아우슈비츠와 구소련의 강제 수용소 8번인데 여러분들 굴락 그러니까 우리는 굴락이라는 그 나중에 제가 그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사회주의자들은 교육에 그러니까 그 그람시가 5개 영역을 이야기했어요. 침투해야 될 이 영역 가장 중요한 영역이 교육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굉장히 교육계 우선적으로 침투합니다. 법제에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걸 법제화 하려고 하지만은 사회주의적 법률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이제 조금 더 주목하는 것은 교육계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독일어로 에어지훔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교육. 굴락도 강제 수용소라고 하지만은 본래 기본적으로 재교육 수용소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재교육. 그럼 이 재교육 에어지훔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셰네라는 말도 제가 알기로 그 북한 6.25 당시에 북한에서 미군 포로를 잡아서 미군 포로를 재교육시켰대요. 에어지움 사회주의적으로. 거기에서 브레인 와싱이라는 세뇌라는 말이 나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재교육이 세뇌 맞아요. 브레인 와싱.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생각해요. 아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김누리 교수도 정치 교육이라는 표현을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JTBC 차이나는 클래스 제가 JTBC 차이나는 클래스 방송 이후로 끊임없이 계속 봤는데요. 최근에는 교육계에서 방송을 강의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정치 교육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교육을 정치로 보는 거예요. 교육의 정치 도구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을 일찍부터 정치화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조기 성애화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지향이 강한 정교조의 문제가 여기에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쉐네라는 말의 기원도 사회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이제 그람시가 이야기했죠. 문화 막심의 전략이에요. 교육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중장기적 전략이니까 교육의 100년 대계인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교육이 쉐네다. 그 다음에 나중에 아까 1강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문화 막시즘은 기본적으로 헤겔 막시즘이고 의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6 산호맹이나 주사파나 옛날 사회주의 운동권에서 했던 시도가 뭐예요? 의식화 작업이죠. 의식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나오겠는데 의식화라는 말 자체가 루카치의 책 중에 보면 루카치가 여러분들 웨스턴 막시즘의 원조거든요. 헝가리 출신이죠. 거기 보면 유명한 책, 고전적인 책이 계급 의식과 역사 뭐 그런 책이 있어요. 클라스 베부스트자인. 그러니까 계급 의식. 그러니까 문화 막시즘은 헤겔 막심으로 해서 다시 의식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관념에 관심을 가지고 관념을 바뀌려고, 관념이나 개념을 개조시키려고 하고 의식을 개조시키려는 그런 의식 철학, 의식화 철학. 그 다음에 교육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쉐네가 재교육에서 나왔다. 그런 말씀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번 혁명이냐 개혁이냐 마르쿠제와 칼포프 논쟁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마르쿠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도 계속 나올 건데요. 나중에 차별금지법의 배후에 있는 마르쿠제의 빨치산적인 파르티잔적인 톨레랑스 개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칼포프의 톨레랑스 개념을 비판하면서 이 마르쿠제 이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르쿠제하고 칼포프가 계속 논쟁을 하거든요. 마르쿠제는 독일 사회주의의 대변자고 칼포프는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 책도 오스트리아 학파의 관점에서 독일 좌우 독일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이 톨레랑스 개념도 쉽게 말하면 칼포프와 마르쿠제의 관점,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대결과 비판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근데 마르쿠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는 제가 톨레랑스 개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감수성 개념, 우리나라 인권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그다음에 문화 다양성 감수성, 이것도 마르쿠제로부터 나와요. 제가 나중에 PPT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사실 지금 86 운동권 정권이 이제 감수성 정치를 하는 거죠. 감수성. 감수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그다음에 11번 보면 유럽 68 운동의 영웅 폴포트의 킬링필드와 대학살. 여러분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미 이제 68, 프랑스 68이나 독일 68이 호치민을 찬양하고 마오쩌둥을 찬양했던 건 잘 알았어요. 근데 조금 더 조사해 보니까 킬링필드의 원흉, 주범인 폴포트도 찬양을 했더라고요. 폴포트가 어떤 사람이냐면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 가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좋은 걸 배워와야 되는데 공산주의를 배워가지고 자기 국민의 3분의 1인가 몇백만 명을 죽여버렸잖아요. 자기 조국을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하다가 그래서 보면 안경만 좀 쓰고 지식인처럼 보였다 그러면 다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폴포트까지 독일 68 학생 운동권이 영웅으로 하면서 찬양하면서 참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유럽에서 공부했지만 가려서 수용해야 되겠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모든 걸 다 그게 유행이라고 지적인 유행이라고 수용할 필요는 절대 없다. 때로는 우픈 그런 측면도 있어요. 참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왜 프랑스 일부 학생들이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마오쩌둥까지 찬양하고 우리
그래서 동아시아 지식인들과 동아시아 신학자들은 각성을 해야 돼요. 주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당당하게 참 그건 서유럽, 프랑스와 독일 지식인들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그런 건 거부한다. 그런 좀 주체적인 당당한 면을 조금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영지주의, 사회주의 에릭 패겔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급투쟁으로부터 인정투쟁으로 악셀 호네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3강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이미 이제 문화 막시즘이 황혼기에 접어들었다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제3세대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위르겐 하버마스가 이미 이제 그 사회주의를 막시즘을 버렸어요. 사실은 결별을 했어요. 위르겐 하버마스가 대표적이고 이제 위르겐 하버마스가 자유주의적 전통으로 전환을 하니까 이제 마지막 남아서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그 연구소를 이끄는 사람이 악셀 호네트인데 악셀 호네트도 이제 약화되어 가지고요. 이제 계급투쟁 이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계급투쟁 대신에 이제 그 해겔이 이야기했던 인정투쟁 뭐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